그동안 이런 상태로 어떻게 견뎌오셨습니까? 아니,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요? 한국은 후진국이라서 의료 붕괴되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꿈만 같은 100세 시대라는 용어가 이제는 정말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TV를 틀면 100세 노인을 손쉽게 볼 수 있고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100세 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100세 시대가 더 뜻깊은 이유는 누구든지 아플 때마다 병원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값비싼 병원비 때문에 어머니가 아픈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해 왔었다는 프랑스 여성의 경험담인데요. 그랬던 그녀가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루나입니다. 우리 가족은 저와 제 남편인 프랭클린 그리고 두 아들 샌델과 테리까지 총 4명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맞은편 이웃집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이사를 오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자주 왕래하며 부모님 댁에서 자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을 갖곤 합니다. 잠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두 분 다 정말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외동딸인 저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항상 칭찬과 격려의 말로 하나뿐인 딸을 무한 응원해 주시곤 했죠. 부모님의 사랑 아래 순탄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엿한 어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선 줄곧 몸이 안 좋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자꾸 말씀하시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프랑스의 큰 병원비는 아무래도 너무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프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듣지 못한 척 외면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전폭적인 지원 가운데 자랐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족의 가정 형편이 엄청나게 풍족하고 유복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따금씩 어머니께서 아프시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느새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하는 서름이 제 가슴 한켠에 쌓여만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별일이 아니고 그저 나이 때문일 거라고 농담하며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남편과의 2년간의 연애 끝에 퇴근길 차로 저를 집 앞에 내려준 남편이 돌연 차에서 내려 한쪽 무릎을 꿇고 몰래 준비한 반지를 내밀며 저희 집 앞에서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와 평생 함께할 것을 다짐했어요.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남편에게 굿바이 키스를 한 뒤 떠나가는 차를 한참 바라보다가 집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소를 띤 채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두 분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의 프로포즈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시게 된 거였어요. 두 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며 박수치며 좋아하셨고 저도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이후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화장을 받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껏 힘을 주어 치장하고 있었죠. 이 날을 위해 무려 2달 동안 특급 다이어트를 진행했고 드디어 그 결실을 맛보는 날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우리 딸 오늘 정말 천사처럼 아름답구나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기침이 시작되었고 기침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연신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기침이 계속되자 당황하신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아버지는 급히 따뜻한 물을 한 잔 구해오셨고 물을 마신 뒤에도 대략 1분 정도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기침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을 하시고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엄마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가 흘러 드디어 어머니의 기침이 멎었고
곧 결혼식이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순조로운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참 기쁘고 아름다운 날이었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어머니께서 연이어 기침하시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었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아들 센텔과 테리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셨죠. 두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참 좋아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손주 사랑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와 저희 남편은 두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저는 출산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해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샌델과 테리를 부모님 댁에 맡기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저희 부모님도 두 손자를 진심으로 귀여워하셨으니까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부모님 댁으로 운전했습니다. 바닥에 잔뜩 널브러진 장난감과 레고, 블록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마음에 불편한 기색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샌델과 테리의 손을 잡고서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잔뜩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들을 치우고 어머니, 아버지께 아이들을 돌봐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차에 탔습니다. 얼른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뒷자리에 타있던 샌델이 엄마하고 저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묻더군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하셔? 샌델의 질문에 결혼식 날 기침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샌델에게 그래 얼마나 자주 하시니 하고 물었더니 대화를 듣고 있던 테리가 끼어들어 대답했어요. 내가 볼 땐 10분에 한 번꼴로 기침하시는 것 같아 룸미러를 통해 뒷자리를 보니 샌델도 테리의 의견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네 라는 짧은 대답으로 대화를 급히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으로는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며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했지만 샌델과 테리의 말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고 눈앞에는 기침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굳이 기침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어머니는 기침약을 처방받아 먹고 계셨고요. 물론 병원에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었지만 500만 원이 넘는 검사 비용을 쉽게 부담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500만 원을 넘게 썼는데 아무런 원인도 찾아내지 못하면 돈만 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돈을 밝히는 프랑스 의사들의 특성상 계속해서 다른 검사를 하라고 부추길 거고 그렇다 보면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가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혹여나 심각한 병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억대가 넘는 수술비를 감당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을 드시면서 나아지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알면서 모른 척할 수밖에요. 정말 아픈 부모님을 앞에 두고 돈 걱정을 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기도 하지만 이건 제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프랑스에서는 다들 이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을 만큼 아픈 게 아니라면 굳이 직접 자기 발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되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에는 우리 가족의 가족여행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결정으로 우리는 일주일간 한국을 다녀오기로 했고 여행을 떠나기로 한 당일 온 가족이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참 동안을 날아 한국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복통을 호소하던 테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하는 아이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저와 저희. 남편의 모습을 보고선 한 한국 시민이 얼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저와 저희 남편은 병원 대신 약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위에 도움을 주려고 몰려온 사람들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한 명 붙잡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약국의 위치를 먼저 물어봤어요. 아이의 증상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일단 비싼 병원보다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먹이고 상황을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우는데 왜 약국을 가나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인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병원비는 비싸지 않을 거라며 저희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와는 다르다면서 말이죠. 그러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내 119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쯤 지나니 어디선가 구급차가 나타나더군요. 저희 가족을 태우고서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짐을 챙겨 택시를 타고 뒤따라 이동했고요. 병원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진료를 마친 의사는 급성 폐렴이 의심된다며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했고 졸지의 타국에서 급성 폐렴 판정을 받은 테리는 곧장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당황한 우리 가족은 병원 안에 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테리를 기다렸습니다. 첫째로는 테리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둘째로는 감당 못할 병원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내 테리는 수술을 잘 마쳤고 우리 가족의 모든 여행 계획은 한순간에 뒤틀렸지만 테리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여행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테리가 퇴원하던 날 저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려는 순간 영수증을 확인한 남편은 병원 직원에게 이 금액이 맞는 거냐고 물었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진찰을 받았고 수술에 입원까지 한 것 치고 병원비가 너무도 저렴했습니다. 병원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맞다고 대답했고 저와 저희 남편은 속으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음에 우리 엄마도 한국에 같이 가서 진료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프랑스에 귀국하자마자 어머니를 찾아가 말씀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긴 시간 비행하여 다시 집에 돌아오고서 곧장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내어주시며 장시간 비행하느라 고생했다고 소파에 앉아 편히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고 테리가 아팠는데 치료를 받고 깨끗이 나은 경험 그리고 병원비가 놀랍도록 저렴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테리가 수술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시더니 그래도 건강해져서 다행이라며 안심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하고 운을 띄웠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기간 동안 기침을 달고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를 떠올리면 딸로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어머니 본인만 괜찮으시다면 함께 한국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다가 이내 결정을 내리셨고 저와 어머니 단둘이서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결정을 응원해 주셨고 남편 또한 옆에서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저와 어머니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한 끝에 다시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저는 테리가 무사히 치료받았었던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그 병원에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진료를 받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한 후 의사에게 들은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기관지는 일반인에 비해 심각하게 좁아 있었는데 수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어렵지 않은 수술인데 왜 그냥 참기만 하셨냐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왜 더 일찍 모시고 오지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계속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죄송했던 마음, 어머니께서 홀로 기침하시던 장면들이 떠올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인데 어머니는 자꾸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시며 고마워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의 의료진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한국의 병원에서 편히 쉬시며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건강해진 어머니와 함께 한국동을 거닐었습니다. 대형 병원 옆에 늘어선 대형 건물과 아름다운 조형물들, 잘 조성된 공원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거리에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포근한 날씨까지 모두 너무 아름답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짐을 챙기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한껏 들뜬 표정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기 전 창문 밖에 보이는 한국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마워 한국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줘서.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와 저는 다시 함께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집에 살며 매일같이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값비싼 병원비가 부담되어 마음대로 병원도 가지 못했던 프랑스 생활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치료로 우리 가족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결정으로 한국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아들이 아파 병원을 가보지 못했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마 지금도 프랑스에서 허구한 날 병원비를 걱정하며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준 한국과 한국의 의료진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오래된 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상황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프랑스에서는 어떻더라라면서 프랑스의 장점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프랑스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복지 지표는 20위권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비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 프랑스에서 보험을 적용받은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200만 원 정도 하는 수술 비용이 프랑스에 가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렇듯 프랑스에서는 비싼 비행기표를 사더라도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오래된 충치를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뽑아야 했었던 저의 모습이 겹쳐 보였는데요. 여러분은 사연의 어머니나 저처럼 아픈 걸 억지로 참지 마시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후 어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어디 한국인 주제에 컨닝을 하고 있어. 내가 컨닝했다는 증거 있어? 그럼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이 문제 풀어봐. 일본의 영재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에게 컨닝한 게 아니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담당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교실 칠판에 대학생 수준의 문제를 적기 시작합니다. 이에 한국인 여학생은 고난이도의 문제를 칠판에 적어가며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학생과 선생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도대체 그 여학생은 칠판에 무엇을 적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스스무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은행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의 일은 알다시피 하루하루가 치열한 경쟁이고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면 남들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바쁜 하루를 버텨야 살아남는 경쟁 구조였습니다. 이렇듯 제 일과 경쟁은 떼어낼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키우는 자식도 경쟁 속에 살게 하고 항상 모든 집단에서의 1등을 바라며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의 이름은 메구리입니다. 저는 메구리에게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을 받게 하고 그 탓인지 메구리는 항상 반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나라의 언어까지 교육을 시키고 아이가 지칠 거란 생각보다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치열한 제 일상과 빗대어서 말이죠. 이러한 조기 교육 덕분에 메구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각종 대회란 대회는 다 참여하고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로 메구리는 영재에 가까웠죠. 이렇게 메구리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런 메구리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저는 메구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전부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방식은 좋지만은 않았답니다.
치열한 경쟁을 요구한 저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배우게 하기 위해 아이를 혹사시키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된 저는 메구리의 건강을 위해 유명하다는 병원과 효과가 좋다는 약을 다 먹여보았지만 아이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메구리는 3개월 동안 병원에서의 생활을 하며 건강을 우선으로 치료에 집중하였습니다. 3개월의 병원 생활 끝에 메구리는 건강을 되찾기는 했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개월가량의 시간을 건강에 집중한 탓에 아이의 교육은 뒷전이었고 그동안 다른 아이들과의 수업에 차이가 발생하고 메구리는 자연스레 뒤처지게 되었죠. 공백 기간 동안에 수업을 받지 못한 메구리는 학교에 돌아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항상 1등을 밥 먹듯이 한 메구리는 원래의 기량을 뽐내지 못했죠. 그래도 과거의 교육을 통해 하위권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중상위권에 머물게 된 메구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등을 하게 된 친구가 누구냐고 메구리에게 물어봤죠. 그 학생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수연이라는 친구였어요. 수연이라는 친구는 메구리가 병원 생활을 했을 때 한국에서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고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그래서 학급 친구들과의 교류도 별로 없을 뿐더러 거의 왕따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메구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일본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 고등학교로 다른 일반 학교들과는 차원이 다른 등록금을 필요로 했기에 아무나 다닐 수 없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후진국인 한국에서 온 수연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이 학교에 다니게 됐는지 궁금하여 수연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연이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크게 무역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일본까지 진출해서 꽤 이름을 떨친 기업의 딸이더라고요. 저는 메구리가 없는 학교에서 1등을 할 정도면 꽤나 도움이 될 만한 친구라 생각도 들고 한국만의 공부 비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메구리에게 수연이와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해지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듯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이다 보니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있고 수연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가가는 메구리를 보고 경계심을 느끼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둘 사이는 친해지지 않고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메구리도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자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험이 마무리가 되고 메구리는 자기가 1등을 할 것 같다는 자신감까지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메구리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이번 시험에 자기가 2등을 하게 되었다고요. 사실 2등이란 등수는 훌륭한 등수이기는 하나 저로서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물론 딸아이도 같은 심정을 느꼈죠. 그러고 나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등은 누구냐고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1등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1등은 한국에서 온 수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무룩한 아이를 보고 저마저 시무룩해질 수 없기에 티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속상한 마음이 컸죠. 그리고 다음 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메구리는 학교에서 수연이를 향해 컨닝을 했거나 시험지를 빼돌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선생님이 교실에 등장하였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선생님은 일단 학생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고 상황 파악을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아닌 대학생 수준의 문제를 칠판에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말했죠.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이번 시험의 1등이다.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더니 수연이는 막힘없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3분의 시간이 흐른 후 자신 있게 정답을 써내려갔습니다. 메구리도 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려 했지만 시작부터 당황한 표정을 짓고 문제를 풀지 못하였죠. 선생님은 수연이의 문제풀이 과정을 보고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학생들도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였고 이 문제를 고등학생인 한국인이 풀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수연이는 학교에서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학교에서 항상 겉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았죠. 이 모습을 본 메구리는 수연이를 인정하게 되고
그의 공부 비법을 알아내기보다는 존경심이 들었기 때문에 수연이와 친해지고 싶어 했죠. 그날 이후로 메구리는 수연이에게 인사를 매번 건네며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연이는 메구리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둘은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수연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 메구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메구리는 수연이네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죠. 수연이의 가족은 저와 메구리를 환영해 주었고 식사 자리에서 여러 얘기를 통해 저희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공부 비법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하였죠. 어떻게 수연이는 이렇게 영리한 학생이 되었는지 말이죠.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수연이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의 입시 경쟁 시스템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매일 경쟁을 요구하는 한국 시스템에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일본으로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메구리가 받을 스트레스는 생각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치열한 교육 환경에 메구리를 밀어넣고 경쟁시켰기 때문이었죠. 수연이 부모님은 저와 완전 반대되는 교육 방식을 찾기 위해 일본으로 왔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제 딸아이를 너무 혹사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는 일본에서 수연이를 따로 교육시키지 않고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한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자리에서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같은 직장의 은행원으로 일하는 한국인 동료에게 물어봤죠. 한국의 교육 수준이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그랬더니 한국인 동료는 제게 말하더군요. 한국만큼 교육이 치열한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아이 교육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집을 이사할 정도라고 하였죠.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은 일본의 교육 시스템보다 앞서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국인 직장 동료는 일본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더 대단한 듯이 말하였죠. 그리고 나서는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의 교육을 딸에게 체험시켜주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하였죠. 저는 그 이후에 수연이의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물어봤죠. 한국의 교육은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그러자 이번 방학에 저희도 한국에 가게 되니 기회가 된다면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과 수연이네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를 티켓을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도 세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노후된 시설일 거라 생각했는데 건축물은 너무 깔끔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과 수연이 가족은 이동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가게 되었는데 지하철과 공항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멀리 이동하지 않고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은 너무나도 편리하더라고요. 저희는 많은 짐을 챙겨왔기에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클 거라 생각했는데 공항 내에는 무빙워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에 지하철까지의 이동은 결코 힘들지 않았죠. 그렇게 지하철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 번 더 놀라버렸죠. 일본의 지하철과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죠. 저희 일본은 1800년대에 지하철이 처음 생기게 되어 지금까지 운행되었지만 그에 맞게 노후된 곳도 많고 여름과 겨울철은 냉난방이 잘 되지 않아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처음 느낀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생필품도 판매하는 자판기까지 있었죠. 지하철 노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디지털 노선도 있었고 서울의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게 안내 데스크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이 이 정도일 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의 속도도 엄청 빨라서 목적지인 대치동까지의 도착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치동에 도착한 저희는 도시 속 빼곡히 자리 잡은 빌딩들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빌딩에는 다양한 학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전부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거리를 거니는 학생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밤이 되어 가는 시간인데도 어느 곳 하나 간판이 꺼진 곳이 없었고 치열한 학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연이 부모님이 소개한 학원에 갔습니다. 저한테 예약을 했나 물어보았고
수연이 부모님이 이미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학원인데도 예약이 필요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는 와중에도 저는 한국이 왜 교육 강국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도와주는 한국 실장님께서는 메구리와 영어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자연스레 단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메구리의 문제 해결 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어느 레벨에서 교육을 하면 좋을지, 메구리의 장점과 단점을 단숨에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죠. 모습을 보는 저로서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메구리는 한 달 동안 학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학원에서는 숙식까지 제공해준다고 하였죠.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의 걱정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연이와 같이 있다고는 하나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에 적응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제 걱정하는 모습을 본 수연이 부모님은 저에게 걱정은 덜어놓고 스트레스를 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예약된 미용실에도 가보고 한국 카페에서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냈죠. 아기자기한 카페에 갔는데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카페를 잘 꾸며놨더라고요. 특이하게 플레이팅이 된 커피를 마셨는데 일본에서는 맛볼 수 없던 맛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해주겠다며 저를 특이하게 생긴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과는 많이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나무와 기와로 만들어진 건축물은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한국의 전통인 한옥을 모티브로 만든 식당이라고 하더군요. 안에는 자연의 냄새가 물씬 느껴지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하며 이 음식은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는 보지 못한 음식이기에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비빔밥은 다양한 야채들이 마치 먹기 아까울 정도로 제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다양한 나물들과 고기의 맛은 너무 맛있을 뿐더러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불고기는 짭짤한 맛과 달콤한 맛이 마치 제 혀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예술의 전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연극을 보기 전 저는 간단한 먹거리를 구매 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제 가방을 수연이 엄마에게 맡긴 후 화장실로 갔죠. 나서 화장실에서 나오게 됐고 수연이 엄마를 찾았는데 수연이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였던 건 제가 맡기고 간 가방과 목걸이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장면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가방을 가져가게 된다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심지어 가방 안에는 여권과 지갑, 핸드폰까지 있었으니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이 엄마는 나타났고 저는 이 상황을 물어보았죠. 대체 왜 가방을 아무도 없는 테이블에 두고 간 것이냐고,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랬냐고요. 그러자 수연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더군요. 어차피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수연이 엄마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이렇게 놓고 가도 주인을 찾아주면 찾아줬지 훔쳐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저는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존재하냐며 신기해했습니다. 일본은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도 소매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문화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연극을 보고 난 후 또 한 번 한국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먹었던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버리고 가기 때문에 연극이 끝나면 청소업체를 따로 투입해야 되는데 한국의 관람객들은 쓰레기들을 모두 주워가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출입구 쪽에 있는 쓰레기통에 알아서 넣고 갔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에 저는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 오게 된 한국이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무리가 될 즈음에 제 딸 메구리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단계 테스트를 받을 때는 60점 정도 되는 점수를 받았으나 지금은 90점이라는 한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점수를 받게 되었으니까 저는 이러한 성장을 하게 된 딸을 보고서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교육을 하길래 딸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지요. 학원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수준의 지도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닌 풀이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의 취약한 부분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을 학습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실력 향상을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풀기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분석을 통해 다른 문제에도 이 풀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딸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학 생활만큼은 한국에서 해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저조차도 한국에 대한 시선이 좋게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딸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훗날의 딸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현재 제 딸은 한국에 갈 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대 전술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 특수부대 그린벨의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대표 특수부대원인 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한국에 훈련을 가게 되었는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불만이 가득한 채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군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알 수 없는 곳으로 동행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입이 벌어질 만한 광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표 특수부대 그린벨의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메이입니다. 저희 특수부대는 미국 국방군에서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 중 하나로 정보 수집, 잠입작전, 인재 구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저희 특수부대원들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작전이라도 수행할 때 실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최근에는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부대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 부대를 포함 여러 특수부대가 많은데요. 부대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특수부대원 3명씩을 차출해서 한국의 특수부대원들과 전술경합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 특수부대원들과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경합을 하는 건 이해가 되었지만 굳이 멀고도 작은 아시아의 한 나라까지 가서 경합을 한다는 사실은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저희한테 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한국까지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한국이란 나라는 아직 북한과의 전쟁도 마무리하지 못한 약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한국과 저희 미국 특수부대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의 침략을 당하는 한없이 약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우리 부대에서 유능한 인재인 만큼 부대 대표로 차출되었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경유지를 거친 후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의 공항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더군요. 그렇게 각 특수부대 대표원인 우리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입출국 대기의 줄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관광객 중 한 명이 줄을 대기하고 있는 중에 그 앞으로 새치기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 있었던 한국인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항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미국에서는 저런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 좋을 게 없다고 판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넘어갔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에 흐른 후 공항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어수선한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은 중국인들이었고 경호원들은 중국말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언성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한국 경호원이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중국말을 저렇게 잘 사용하지 하며 놀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에게 다가와서는 특수부대 합동훈련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나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맞다고 말을 하니 그 경호원은 저희 일행을 인솔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하는 경호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경호원은 군인 출신이었고 현재는 은퇴를 한 후 공항에서 경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너무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입출국 절차를 밟는데 저희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신속하게 이뤄지는 입출국 절차, 그리고 종이 여권을 통한 입출국 방식이 아닌 QR코드를 통한 입출국 절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미국에서는 많게는 1시간이 넘는 입출국 절차를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너무 신기했어요. 수화물을 받아가는 과정도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저는 제가 생각한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되고, 왜 우리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 없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우리 미국에서도 사용한다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군 관계자의 통솔에 따라 군부대로 향했지만 현재 일정상 2시간 정도를 이곳에서 대기해야 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항 의자에 앉아 대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관계자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한국의 공항에 대해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죠. 공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를 이끌더라고요. 숙면을 취하는 공간은 물론이고 운동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특수부대의 임무 특성상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공항을 보고 느꼈지만 이런 인프라와 간편하고 신속한 시스템이 갖춰진 공항은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이러한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건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었기에 저희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군 관계자께서 이 모든 건 무료로 편하게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해외 파견을 가도 그곳에서의 생활은 모두 사비로 지불했어야 했는데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은 관계자님께서 처리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안락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 관계자님이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군부대로 같이 가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오면 외국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말하며 저희를 한적한 시골에 숨어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식당은 오래되고 한국의 옛날 정서가 느껴지는 특이한 건물의 식당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의 모습과는 완전 반대되는 느낌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식당 안으로 들어서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 안에는 작은 호수와 나무들이 있더군요. 밥을 먹으러 왔는데 마치 공원에 산책을 나온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안내해주는 좌석에 앉았고 주문한 음식에는 검은색 뚝배기 안에 닭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메뉴인지 궁금해서 음식의 이름을 물어봤고 그 음식은 한국에서는 삼계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음식에는 인삼, 대추, 찹쌀 등 스태미너를 회복하고 기운을 내주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었어요. 닭을 다 먹고 나서는 안에 찹쌀이라는 밥을 국물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고 설명까지 해주었어요. 그렇게 생애 첫 삼계탕을 먹어보게 되었는데 그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부드러운 닭고기의 담백한 국물은 아직까지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식당 종업원분께서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인절미라는 떡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음식을 다 먹고 후식으로 떡을 주고 심지어 맛까지 맛있었으니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마치고 군부대로 이동하려는 과정에 대원 중 한 명이 공항에서 머물렀던 휴게실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고 말하더군요. 그 대원은 핸드폰 안에 아내와 자신의 아들 사진이 있어서 되게 소중한 물건이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미 찾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듯이 슬픔에 잠긴 표정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군 관계자님은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통화를 하고 난 이후 그 대원에게 걱정을 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건네던 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3분 후에 군 관계자의 핸드폰이 울리더니 핸드폰을 찾았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공항에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생각했거든요. 아마 우리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각국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을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대원의 핸드폰을 받으러 공항으로 향하던 중에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조금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 남의 물건을 절대 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카페에서 물건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우게 돼도 그 물건을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한국에 대해 몇 번이나 놀라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핸드폰을 무사히 되찾고 전술경합 훈련을 하러 군부대로 이동했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편리한 시스템과 인프라는 한국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미국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최첨단 시설들과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한국에서 군사력만큼은 뒤처질 수 없다는 의지와 함께 전술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특수부대와 저희 미국 특수부대들은 각 위치의 거점에서 시작해 서로의 기지를 탈환하는 경쟁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특수부대팀이 미국 특수부대 중 한 팀의 거점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파되었어요. 저희는 이 소리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무언가 오류가 있어서 전파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거점을 탈환당한 미국 특수부대팀은 저희 미국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던 팀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은 잘못 전파된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기지를 탈환한 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국의 군사력은 약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한국의 특수부대와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고 그들의 임무 수행하는 방식을 보며 빈틈이 없는 조직력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임무를 지시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력과 심지어는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결단력은 정말 우수했습니다. 저희 팀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밀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대는 빠르게 공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정비하는 틈을 타 거점을 탈환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은 이 작전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미리 계획한 트랩에 저희 부대원들은 하나둘씩 그 작전에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우승은 한국팀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을 정도로 우수한 저였기에 우승을 하지 못한 상황을 너무나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화가 났던 저에게 한국 특수부대 팀장이 오더니 한 수 배웠다면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화가 잔뜩 난 상태였지만 승패를 떠나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는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군사력이 약할 거라고 생각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고 한국이 단순히 약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제 자신을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편의시설과 문화, 시민의식까지 배울 게 너무나도 많던 나라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을 무시했던 미국 엘리트 군인이 한국에 와서 국방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시민의식까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한국에 살면서 당연시하게 누렸던 혜택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